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테슬라 펀더멘탈 체크와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프리뷰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웨이브를 앞둔 테슬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테슬라의 IR 책임자인 마틴 비에차는 최근 2017년 모델 3와 Y가 주도한 첫 번째 성장 웨이브와 차세대 차량이 주도할 두 번째 성장 웨이브의 사이에 현재 테슬라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가는 결국엔 실적이 받쳐줄 때 강하게 올라가겠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는 언제부터 최악을 지나 실적이 나올 것인가를 놓고 생각 중입니다. 분명한 건 아직 다운사이클을 지나고 있지만 최악은 지난 다운사이클에 왔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8분 응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점점 더 안 좋아지던 구간이 지나가고 안 좋았던 것이 줄어드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누르던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얇아지는 지갑이죠. 자동차 산업은 금리에 특히 민감합니다. 현금 100%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기 때문이죠. 페드가 정책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차를 두고 시중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가장 금리가 낮던 시기를 지나 20년 혹은 30년 만에 처음 보는 금리까지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IRA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차 가격을 현재 37%까지 고점 대비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자체가 이전 저점에 비해서는 약 95%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월 이자는 평균적으로 18% 정도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뜻이죠. 이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류비나 리튬 등 배터리 금속들이 상당한 비용 상승 또한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과열이었던 인플레이션과 과소비의 시대가 끝나가는 모습이죠. 첫 번째 구간이 끝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차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뜨려야 하는 이슈도 조금 덜한 것이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최근 테슬라가 차 가격을 조금이나마 올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업사이클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고 두 번째는 소비에 대한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더 이상 가파르게 오르지 않으므로 월 납부금 차원에서 차 가격을 떨어뜨리진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소비가 매월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의 소비 수준을 버텨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소비가 얼마나 버텨줄지 그에 따라 고용 수준도 얼마나 버텨줄지를 먼저 예측하기란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4분기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 8월과 9월에 학자금 대출 상환 이슈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나빴었는데 이에 비해서는 소비가 줄어드는 각도 자체는 나쁘지 않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중국에서 화웨이와 샤오미의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나 계속해서 잘 팔리는 모습들을 볼 때 중국 경제가 3분기부터는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크게 나빠졌던 그리고 얼마큼 나빠질지 몰랐던 3분기가 최악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도량 가이던스에 대한 의미가 역대 가이던스 중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인도량 가이던스가 220만 대일지 250만 대일지 어떤 것일지에 따라 20%대 성장으로 21년, 22년, 23년까지 저성장 혹은 중성장을 이어갈지 아니면 40%대 성장으로 복귀할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사람들은 멕시코 공장 착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원하는 50%대 장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년 공장들이 추가돼야 하는 구간입니다. 가장 많이 돈을 써야 하는 고성장의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별로 시나리오별로 괴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수익성 있는 전기차는 테슬라와 비아디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모델 2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더욱더 비용 절감이 중요한 때입니다. 현장에서 말했던 전직 포드의 20년차 베테랑의 테슬라 성공 요소 중 하나는 각 부품들에 대한 투입 비용 데이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능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3분기에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죠. 만약 4만 달러짜리 차가 있고 1만 개의 부품이 있다면 각 부품들의 평균 가격은
$4죠.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전체 차량 생산 비용을 10% 낮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최적화된 각 부품들에서 평균 40센트를 또한 절감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를 페니의 게임이라고 부른 이유이죠. 따라서 이제는 2024년 가이던스와 함께 모델 2로 불리는 차세대 모델에 대한 비용 절감 노력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될 때입니다. 모델 2가 완성되어야 마틴 비에차가 말한 세컨 웨이브 또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포드와 GM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EV 수요가 낮아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신규 배터리 공장 계획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OEM 입장에서는 전기차 자체의 수익성은 없기 때문에 전사적인 마진 방어를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에 따라 전기차 웨이브, 두 번째 웨이브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테슬라가 유리한 고지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치킨 게임의 운전대를 확실히 쥐어진 셈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엔비디아의 주도권과 3분기 실적 프리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에서 자체 CPU인 코발트 100과 자체 AI 가속기인 마이아 100을 공개하면서 시장에 많은 충격을 줬는데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019년부터 시작된 아테나 프로젝트에서 나온 AI 칩입니다. 향후 19년에 AI 워크로드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엔비디아의 GPU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였죠. 단일 컴퓨팅 성능은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엄이나 인프런시아를 충분히 넘기고 플롭스 자체만 보면 엔비디아의 H100이나 AMD의 MI300과 큰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중요했던 건 메모리 대역폭이 1.6TB로 매우 적었다는 점입니다. 당시만 해도 거대 모델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거대 모델의 시대에는 프론티어 등급은 분명히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발맞춘 설계는 각 기업들이 2025년쯤에 내놓을 것으로 생각 중인데요. 이쯤에는 이미 엔비디아의 2세대 후 모델인 X100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ASIC AI 가속기는 거의 엔비디아 칩에 비해서 현재 1.5세대에서 2세대 정도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원래는 2년마다 신제품을 내놓던 것을 1년마다 신제품을 내놓는 것으로 2배 빠르게 경쟁업체에 비해서 격차를 유지하려 하고 있죠. 다시 마이아 100으로 돌아가서 메모리 대역폭은 현재 LMM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HBM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말은 그대로 다시 한번 풀이하자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GPU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량도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데이터가 코어에 투입되어야 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GPU가 일종의 공장이고 그리고 메모리 캐파가 창고의 크기라면 대역폭은 도로의 폭이죠. 8차선을 달릴 수 있는 도로에서 4차선밖에 있지 못하다면 병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엔비디아의 것과 비교해서 그런 것일 뿐 AWS나 구글의 것에 대비해서는 훌륭하기 때문에 24년부터 출하가 시작되면 클라우드 자체의 칩으로서의 경쟁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로 넘어오게 되면 이번 분기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가이던스에 상당히 붙어있는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 실제로 큰 변화가 없었고 바이사이드 컨센서스는 CT에서 인터뷰를 했던 결과 17에서 18비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우려 중 가장 컸던 것은 중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엔비디아의 코멘트가 이번에 3분기의 메인 우려이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공급을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하죠. 또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시티와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모아서 생각을 할 때 여전히 실적상 서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 지금 멈추기에는 24년으로 됐을 때 여전히 매출 업사이드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가 H100의 리드 타임이 30주를 넘는다고 언급했던 부분이나 바클레이스가 3분기 제품 믹스 중에 H100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라고 체크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습니다. 직전에 2분기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 외의 다른 섹터 성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엔비디아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다면 지금은 훨씬 부담이 덜한 상황이죠. 엔비디아 또한 90일 동안 횡보했지만 2분기보다 더 높아진 수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엔비디아의 주도권을 확인했던 자료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쪽에서 준비해주신 이벤트로 11월 한정으로 신규 구독자의 경우 반값 구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컨텐츠들도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총 21분짜리 자료였죠.
EPS 추정치 변화들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 인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의 컨퍼런스 이전에 미리 어떤 부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소비 관련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드사 데이터와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내용,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코멘트가 발간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 네 번째 시리즈로 총 25분짜리 내용이었습니다. 포드의 20년차 베테랑이 말하는 테슬라 성공의 요소 3가지와 비아디에 대한 생각, 최근 빌레디의 CEO 체제 이후 180도 바뀌게 된 핀터레스트에 대한 인터뷰와 핀테크 산업 내의 비자의 독점적인 지위, 그리고 생각보다 핀테크 시장에서는 퍼스트 무버의 불리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내용과 아마존과 애저 클라우드의 경쟁 등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펀더멘탈 체크로 두 번째 웨이브를 앞둔 테슬라 내용입니다. 이번 소개드린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고 총 16분 자료였으며 최악의 구간이 끝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8분 응선을 지난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대출금리가 미치는 영향과 차세대 모델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이에 중요한 테슬라 비용의 절감과 HSBC에 대한 보고서 평을 남겨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 특집 자료 첫 번째였습니다. 이번 주는 자체 ASIC 칩인 AI 가속기 마이아 100이 공개가 됐죠.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좀 더 주도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AMD와 인텔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해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왜 GPU가 해자를 갖는지에 대한 현장의 코멘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가속기에 대한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 특집 두 번째 자료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챙겨볼 만한 자료로 개인적으로 조금 자신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기관의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이나 실적 발표에 대한 컨센서스, 24년에 대한 컨센서스, 주요 기업들이 AI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3분기에 어떻게 말했는지를 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